지금부터 바로 홍익인간 사상을 본 생명 존중을 주제로 해서 자살 인식 개선을 위한 결의를 살리기 국민운동부의 생명 운동 교육을 포럼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국민회를 하겠습니다. 다시 국회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오늘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잠시 드리고요. 그리고 대표님 인사 말씀과 축사 그리고 포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자살자 인원이 연간 13,195명입니다. 물론 재작년에 인원수보다는 604명이 감소했습니다만 이걸 365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36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자살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망한 사람이 2년 동안 2,500명인데요. 1년에 1,200명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온 나라가 부산을 떨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고요. 자살에 대해서는 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종교인연대 그리고 한국생명운동연대에서는 행안부 공익지원사업으로 종교인 중심의 릴레이 생명포럼을 개최하려고 해가지고 그 목적을 몇 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종교인의 성찰과 종교가 앞장서는 생명운동 사회를 구현하자. 또 마음평화 교육을 통한 생명 본이 참된 영성의 삶을 촉진하자. 종교인을 통한 자살률 낮추기 그리고 생명 지킴이 종교인 양성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인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포럼은 이 책자 제 뒤쪽에 보시면 표지에 5월 7일부터 10월 22일까지 무려 10번에 걸친 릴레이 생명 포럼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5월 13일 꽃동네에 생명사랑 동산을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에 식목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포함해서 12일날 10월 12일 청북교회 10월 22일날 대학로에 있는 성공의 강단 여기서 또 계속 릴레이 포럼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달에는 금년에 했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종합평가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주제 1 강사로 현명호 교수님, 중앙대학 심리학 교수님을 모셨고요. 생명존중과 자살 예방 운동이 그동안 어떤 역사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자살 예방 운동의 실제를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주연표 두 번째는 이 민족 종교가 얘기하는 홍익인간 사상에서 본 생명 존중 이창구 박사님께서 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기 로비에 계신 분들 몇 분이 서로 토론을 거치면서 얘기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약 2시간 정도 이렇게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종교인연대 바로 이 행사의 주최 단체입니다. 그런데 상임 대표이신 우리 김경영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충분한 취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별히 3월 25일 생명존중의 날을 선포하고 한국 종교 7대 종교가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교리적 해석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생명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교 시작으로 해서 오늘 이제 민족정리회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개신교 단체 두 단체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7군데 종단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볼 때에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어떤 그 선거라든가 조화 전략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저희들이 이번 생명존중의 날 선포를 통해서 종단별로 생명문화 확산에 기여했다고 저희 스스로 자평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살 인식 개선 사업에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 줬다는데 저희 큰 수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생명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살리기 개선 사업에 참여한 우리 종단들이 더더욱 우리에게 협력한다면은 저희들이 OECD 자살공화국의 그런 오명을 벗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오늘 하루도 이렇게 36명이 이렇게 자살한다는 게 마음이 저희들이 굉장히 서글픕니다.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생명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자살 인식 개선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살률을 낮추는 그런 살기 좋은 대한민국 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지만은 저희들이 더더욱 생명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 종교가 앞장서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바람을 가지고요. 오늘 이 평소에 존경하는 이범창 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민족정리협의회 거래연수회관에서 이게 포럼을 힘들게 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창국 박사님 또 현명호 교수님은 그런 주옥 같은 발표를 통해서 더더욱 우리 생명문화 확산, 자살 인식 개선이 널리 선언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각이 되어서 스스로가 우리가 생명을 더욱더 존귀한 살아가는 그 운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하면서 인사 말씀을 가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절열 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이곳이 좀 외져서 오늘 날씨도 좋지 않고 한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충심으로 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같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세계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을 정말 1위로 달리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젊은 청소년들이 물론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합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기사를 볼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운동 교육 사업에 뜻을 두시고 이것을 기획하고 시행해 나가고 계시는 한국 종교인연대 김대선 상임 대표님께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에서 정말 고맙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두 손 높이 들어 환영하고 그 노고에 대해 정말 치아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가치 중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더 고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은 나름대로 남에게 얘기할 수 있는 아픔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개선의
방침들을 또는 교육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생명 존중,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동물이, 식물이 어느 것 하나 생명 귀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또 발제해 주실 함영욱 교수님이나 이창구 박사님들 같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글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제목이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했으니 정말 홍익인간에 대해서는 물론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저 해석도 여러 가지 뭐 사람을 크게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요새 와서는 또 다른 해석이 저기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넓고 크게 도운다는 그 뜻이라고 하는 발표하는 학자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을 도와서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여러 사람을 도와서 생명의 고귀함을, 존귀함을 널리 알리고 인식시켜서 정말 박사님들이 끌어서 정말 살기 좋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에게 깊은 격려와 또 그런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만의 코로나의 자살은 남는 유가족은 엄청난 고통과 뼈 깎는 그런 슬픔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그 생명 존중,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저는 종교인들이 앞장서는 것이 우리나라 5,200만 중에 2,200만 명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 계신 분들이 앞장서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구제해주고 또 그런 분들을 종교인 단체에서도 지원해야지만 정부로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지자체, 구청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의 정부의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교단체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자살로 내몰리는 그런 위험을 벗어나게끔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우리 민족종교에서도 이웃 종교와 함께 더불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함께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살 예방과 관련된 그 운동 또는 이제 행동 이 사업에 관련되게 된 거는 사실 한 10년 전쯤에 자살 예방 협회에서 그 부회장을 맡으면서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자살 예방 협회 만들 때에 그 제안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자살 예방 관련된 이 자살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1900년대 1995년 6년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때였고 제가 그때 그 아시아의 학회 한 군데 나왔더니 조그만 섬 나라였는데 나라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에서 그 심리학자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네 나라에 자살자가 갑자기 늘어갔고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이냐 그랬더니 1년에 3명 죽었답니다. 3명 자살. 근데 워낙에 작은 나라다 보니까 10만 명당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긴 그 3명의 자살자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얘네는 작은 나라니까 이렇구나 이런 생각만 했지 자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예방협회에 이제 관여하면서 그 이 자살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가깝게는 이제 사촌 그 남동생이 자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이제 가족 작은 어머님, 작은 아버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러던 모습을 또 보았던 것도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자살 예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포럼은 사실은 그 취지가 올해 그 3월 25일 날 산미호 생명 존중의 날 선포식을 하면서 7대 종단이 같이 모여서 릴레이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카톨릭, 기독교, 민족종교, 불교, 유교, 천불교, 원불교, 천도교 그리고 이제 학회로서는 생명문화학회가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릴레이 세미나, 릴레이 포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대선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개신교 쪽에서 하는 것 그런 거 말고 이제 거의 대부분이 종교 단체에서 릴레이 세미나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한 상태고요. 그 일환으로 지금 우리 이제 민족 종교 쪽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자살 예방 운동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 요때 자살 예방 협회를 이제 만들었을 때 저 참여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관심이 별로 없었을 때라서 이제 그때 참여를 하지는 않았었고요. 요 범국민 생명운동 존중 운동본부 요것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제가 갔었는데 역시 그때만 해도 제가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참석만 하고 나와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생명문화 설립이 되고 생명문화에서 생명문화 학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학회 활동도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이 생명문화가 이제 2014년도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한국생명운동연대가 출범이 되고 이런 것이 어찌 보면은 민간 차원에서 자살 예방과 관련된 정말 실질적인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명주간 1000명 선언 및 생명주간 선포 사업도 있었고 또 생명존중 종교인대회도 이제 가졌었고 국회에서 생명존중 정책 세미나도 계속 하게 되고 식목 행사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자살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종도 울리고 또 제안도 하고 하는 실질적인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도 자살 예방 대책이 지금 3차까지 이제 왔는데요. 이 1차 사업이 될 때는 저는 그때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하여간 그 당시만 해도 고위험자 조기 발견을 하는 문제, 또 생애 주기별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 또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문제, 이제 뭐 이런 것에 이제 주로 초점을 맞춰서 계획이 세워졌는데 예산도 워낙에 적었었고요. 그 다음에 도리어 자살자는 계속 증가해서 2010년에는 31명에까지 이제 이를 정도로 증가를 했죠. 그리고 요때 민간과 관 간의 거버넌스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업들을 갖다 그대로 이제 들여오기 바쁜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핀란드의 심리부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걸 했다니까 한번 이제 가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보고 오자 그래서 보고 오고 심리부검을 하자는 것이었지 이걸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 채로 사업이 진행됐던 것이 이 제1차 자살 예방 대책 5개년 계획의 제1차 5개년 계획에서의 보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자살 예방 대책 5개년 계획이 이제 2009년부터 실시가 됐는데 이때부터는 자살 관련된 인식 개선 사업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생명이 중요하다 이런 입간판 내지는 이제 광고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 같은 것들 또 많이 이제 실시가 됐고 또 대중매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 기사들을 쓸 때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제안을 하고 또 그분들이 그런 기준을 만들도록 이제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반 자살 예방 인력 확충을 위해서 그 게이트 키퍼를 갖다가 이제 양성하는 사업들, 그리고 자살 예방 협회에서는 그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들을 했었고요. 나름대로 이제 근거 기반 자살 예방 정책을 개발하는 그 사업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지만은 여전히 자살률은 20명대 후반을 갖다 계속 유지가 되었었고, 이 사업의 하나의 이제 뭐랄까 그 성과물로서 이제 중앙 자살 예방 센터 자살 예방 센터가 이제 운영이 됐는데 중자박이라 해갖고 운영이 되고 그랬었는데,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자살률이 감소하지는 못했었고요. 3차 때는 이제 전 사회적인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자살 예방 협회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사업하는 걸 이제 보고 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언론의 자살 보도 권고 기준 준수율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신문이나 이제 방송에 나오는 그 기사를 갖다 검색을 하고 제대로 된 그 기사 또는 잘못된 기사, 좋지 않은 기사, 또 그다음에 이제 뭐 그저 그런 기사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또 그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잘 따르는 그런 그 기자들에게 상을 주는 뭐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할 정도로 하면서 이 언론의 자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갖다가 잘 따르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했었고요. 또 가스 중독 그 자살 사망자 수를 갖다가 줄이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고요. 여기에는 지금 원래 그 계획에 그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농약 보관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특히 여기 65세 이상 이 자살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이 노인의 자살인데, 이 인원을 갖다 크게 줄이려고 이제 목표를 삼아서 이제 행동했던 때가 요 3차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요 무렵부터 이제 응급실 자살 시도자 사례 관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두기 시작했죠. 자, 근데 이 그 3차 그 자살 예방 대책 계획의 문제점은 이게 뭐 지금 현재 와갖고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언급하고 있는 문제긴 한데, 너무 이제 보건의료 위주로 그 대책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 그 시도자가 있게 되면 응급실 사업은 응급실에서 이제 이분들을 갖다 이제 도와주고 관리하는, 여기에 너무 이제 치중이 되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원인을 거의 대부분 이제 우울증 관련된 걸로 보다 보니까, 만약에 의료에서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의료적인 도움이 가해지기 전에 충동적으로 어떤 그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접근이 거의 힘든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중간쯤에 이제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이라는 것이 세워졌고, 이때 이제 국민 생명 살리기 3대 과제로서 이제 자살 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이제 묶여갖고 정책 과제로 이제 등장을 했고요. 우리 이제 생명 존중 시민연대에서 이제 굉장히 역할을 하면서 청와대 이런 데 가갖고 시위란 결과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세워진 계획이 10만 명당 17명으로 자살자를 낮추고 보건복지부에 이제 정책과 신설하고 또 민관협의회 발족하는 것이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였는데 17명으로 낮추는 것은 지금 실패를 한 상태죠.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그 자살자 수가 줄어든 거는 확인이 이제 좀 되긴 됐지만은 그 줄어든 정도가 이렇게 이제 눈에 띈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효과를 갖다 이제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할 텐데요. 이게 얼마 전에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2019년에 비해서 2019년에 13,795명에서 2020년에 13,195명으로 4.4% 감소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10만 명당 보면 26.9명에서 25.7명으로 감소를 한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약 2015년대의 기준 정도 그 상태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자살자 감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그 지표는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남성이라든가 뭐 50대, 60대 등등 다 자살자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대 여성이 378명에서 622명으로 한 64%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약 15년경에서 한 5년 사이에 20대 여성의 자살자가 뭐 거의 배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증가한 것이 좀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그 자살 예방 사업과 관련된 우리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던 역할을 갖다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한 것이고요.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제 입장 또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뭐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제 학문적인 배경은 심리학이죠. 심리학인데 심리학이란 건 뭐냐라는 건데요. 심리학은 결국에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심리적 현상을 연구합니다. 근데 이 심리적 현상이라는 건 대개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런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측정도 안 되고. 그래서 대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주로 많이 연구하는데, 행동을 연구하려면은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살아있는 대상에 대한 연구만을 다루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배경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생명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담론이 오고 간다든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기본 배경이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직접 다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죠. 단지 이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학에서 연구를 할 때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태도라든가 또는 아니면은 이제 가족이라든가 누가 돌아가셨을 때 또는 가까운 사람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떤 애도 과정이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자살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두고 심리학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개 이제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사람이 이제 병에 걸렸다, 당신이 병에 걸려갖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면은 보이는 마음의 변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뭐 예를 들어 폐암에 걸렸다. 그럴 리가 없어. 잘못 진단했을 거야. 아닐 거야 하면서 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왜 하필이면 내가 그런 병에 걸렸나. 딴 사람들도 있는데, 딴 사람은 뭐 담배를 갖다가 뭐 하루에 뭐 2-3갑씩 피는데 안 걸리는데 왜 나만 걸리는가? 왜 나한테만 이런 병이 걸리고 왜 나한테만 이런 사고가 나고 하면서 화가 나게 돼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제 뭐 또는 이제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러다가 좀 지난 다음에는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 죽음을 앞두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어떤 약간의 희망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우울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죽음을 수용하는 이런 단계를 밟아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자살자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우울 여기에서 여기까지 와갖고 자살을 한다라고 보는데, 청소년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 이 부분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울감을 느끼기 이미 그 전에 화가 난 상태에서 세상에 대한 미움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
또는 뭐 환경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로 인해 순간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 어느 단계에서 과연 사람들이 죽음을 갖다 이제 기꺼이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아까 그 죽음에서 이제 애도 반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애도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이게 너무 오래 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가 또는 가까운 사람이 누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슬픔을 느끼고 하지만 이것이 이제 너무 오래 가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활을 방해한다면 이제 이때는 문제 반응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부드럽게 지나가게 할 것인가, 뭐 연착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연구 대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살과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이 자살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삶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고 삶에 대한 파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한 부정과 삶의 파괴 이걸로 해갖고 개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 행동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제가 자살과 관련해 갖고요. 여러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론들이 있고 또 여러 그 설명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조이너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이 대인관계 심리학적 자살 이론이 우리 사회의 자살 현상을 굉장히 잘 설명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론보다도.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는 좀 끝낼까 하는데요. 이 조이너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랍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경우도 있고요. 두 개 다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좌절된 소속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해 있던 그 그룹이 있죠. 그러니까 작게는 우리 가족이 있고요. 근데 가족이 있고 또 이제 또 뭐 거기 좀 더 크면은 이제 뭐 저 같은 직장에 학교라든가 또는 친구라든가 또 만약에 이제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이 속한 그 정당이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소속들이 있는데 이러한 소속에서 내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소속감을 갖게 되는데 이게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제 저와 집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정 내에 한 구성원인데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사고가 난다든가 해갖고 내가 이제 소속할 만한 가족이 없어진다든가 또는 제가 어떤 큰 실수를 해서 그 가족들 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과 관련된 얘기도 이제 여기도 좀 포함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정치 세계에서 어떤 것을 주장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였었는데 내가 어떤 실수를 하든 또는 그 사정에 의해서 거기서 튕겨져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획을 하고 또 그다음에 사업 활동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갖고 이제 비난을 받게 됐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검찰이 조사를 받고 뭐 등등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그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지만은 기업 내에서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렇게 될 때 그 기업을 운영하던 어떤 중견 간부 내지는 이제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실제 행동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속감이 좌절될 때 이런 죽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들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이제 나는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부담감을 갖게 될 때 이때도 또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특히 이제 노인 경우에 이제 많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파요. 이제 그 몸이 많이 아프게 되다 보니까 그냥 가족들에게 이제는 계속 도움을 청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뭐 쟤네들도 잘 살지는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계속 이제 짐이 되어 갖고 거기에 이제 매달려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자살을 하기 전에 이렇게 쓴 글 같은데 보면은 내가 이제 살아 있음으로 해갖고 딴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만 할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의 글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부담감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좌절된 소속감하고 부담감이 이제 있게 되면은 자살에 대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소속돼 있는 그룹 내에서 집단 내에서 쫓겨났다는 거 또는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줘야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 즉 인간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 자살을 죽고 싶다는 생각은 그냥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조윤호 박사가 주장하는 것 같다. 그래서 대인관계 이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인관계 이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우선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우선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노인 자살이 굉장히 높은데 그 농약 보관함 사업을 해서 분명히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경우에 상당히 많이 경험하는 것이 소속감하고 부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전에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로서 가정을 이제 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뭐랄까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는데 노인이 되어서 이제 다시 자녀들이 다 이제 떠나고 빈둥지에 이제 부부 안에 이제 둘만 남아갖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홀로 혼자 살아서 이렇게 있으면서 전에 내 가족에 포함되어 있었던 자식들과의 그 왕래도 끊어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살고 싶은 생각이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병에 걸린다든가 또는 이제 특히 이제 요즘에 우리 그 노인분들 중에는 요즘에 노인 연구하시는 분들은 60대, 70대, 80대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격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80대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갖다 다 쏟아붓다 보니까 나중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못 살게 됐다는 그런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런 것이 자식들한테 폐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노인 같은 경우에 어떤 그 공동체 내에서 그 사람을 껴안아줄 수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만들어주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끔 특히 이제 건강보험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른 질환보다도 노인들의 질환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둔다든가 하면 상당히 죽고 싶다는 생각을 좀 감소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죽고 싶다 해서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갖더라도 정말로 이제 죽음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시도하는 사람들은 자살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살 실행 능력은 어떻게 해서 높아지는 거냐면은 고통에 둔감해지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학대 경험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이제 신체적인 학대 뭐 이런 경험이 많이 있다든가, 또는 이제 폭력 노출이 많이 됐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맞는 거에 익숙해져 갖고 맞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는 내 신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살이라는 그 행위를 할 때 뒤에도 이제 잠깐 얘기하겠지만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다가 하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에 대한 두려움 또는 만약에 자살을 시도했을 때 실패해갖고 살아남았을 때 그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데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좀 학대 경험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덜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맞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청소년들의 그 자해 문제가 그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자해를 하다 보면은 자해라는 것이 저는 생각만 해도 뭐 제 몸에다가 뭐 칼로 이렇게 쑥쑥 긋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걸 하던 아이들은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좀 심해진 것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정말 죽음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시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또 이유가 뭐냐면은 술을 마시게 되면 고통에 둔감해져요.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자살 실행 능력을 높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저 일본이나 이런 데도 좀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뭐랄까요, 저 집단 따돌림을 한다든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폭력이 있다든가 또는 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폭력 관련된 이런 뭐랄까요, 잘못된 그 문화 풍조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이 자살 실행하는 것 같은 것이 계속 높은 채로 있다 보니까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 내에서 폭력을 추방하는 이런 행동들도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인호 박사 얘기하는 거나 그러니까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소속감하고 부담감 이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거고 폭력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자살을 시도하게끔 하는 그런 행동을 이제 강화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인간관계를 좀 강조를 해야 될 거고요. 뭐 우리가 이제 배고프고 춥고 아프고 이럴 때는 이걸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혼자 떨어지고 이랬을 때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부담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이걸 혼자 극복할 수 있게끔 놔둬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내치기보다는 포용을 하는, 그러니까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이라 해갖고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한다 해갖고 또는 이제 노인의 경우는 이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은 노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인을 봤을 때 내가 저 모습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리를 두고 그러는 것들 이런 거보다는 포용을 해야 되겠고요.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사회가 돼야 될 거고 또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 그다음에 폭력을 거부하는 사회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자살 예방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해야 할 것이 바로 종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살 관련된 얘기할 때면 이야기를 꼭 빼놓지 않고 하는데요. 외국에서 이제 만든 건데 살아야 할 이유, 왜 사람들은 사는가,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가, 왜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시도를 안 하냐라고 했을 때 크게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잘 이걸 대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요인하고 그다음에 가정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게 내가 책임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은 어떡하지? 우리 남은 자녀들은 어떡하지 하는 이런 걱정. 요것이 이제 외부에서 보면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그다음에 이거 내가 죽는다고 시도를 했다가 이 고통을 어떻게 겪어내지? 그다음에 내가 죽고 나면은 자살을 하고 나면 사회적인 비난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안 돼. 그래갖고 자살을 이제 시도하지 않게 된다고요. 또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이제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다랍니다. 이게 이제 외국에서 나온 이제 살아야 할 이유의 대표적인 것들인데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 영성,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이 척도를 갖다가 우리나라에도 한번 써봐야겠다 해갖고 우리나라의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특히 이제 경찰이라든가 군인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딴 것들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나는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이쪽은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설명도 가능하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종교적인 이유, 또 이제 영성이라는 문제, 또 도덕이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살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높이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는 큰 역할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종교가 이 자살 또는 죽음, 삶 이런 문제에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비대면 수업되고 그러면 수업도 이루어지고 또 집단 감염도 되고 등등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신문 방송 이런 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데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맞는 게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고 사회적으로는 가까워져야 돼요. 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가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이제 이러면서 이 코로나가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시기일수록 유대감이 이제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같이 만나지 못하고 같이 왕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유대감이 많이 잃게 돼요.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수가 지금 한 1,200명 가량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전에는 뭐 이런 모임이든 저런 모임에 대해갖고 어쨌든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대 뭐 서로들 다 알고 그랬었는데 대충 그래도 뭐 몇 사람만 통하면 알고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뭘 어떻게 했다는지 누가 그만뒀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친척 간에도 그렇고 뭐 몇 사람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잠깐 이런 건데 나중에 돌아오지 않겠냐 하지만 글쎄요 이렇게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쉽게 뭐랄까 옛날 뭐랄까 코로나 이전 시기로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제일 중요한 게 종교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라든가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설정해 주는 역할도 해야 될 거고요.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적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폭력의 여지를 없애는 것, 즉 종교 내에서 종교에서 특히 더 타인들을 갖다 이렇게 포용하는 이런 작업들이 더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글쎄 저는 이제 종교학자는 아니긴 하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같이 모일 수 없는 거야 이러는 것보다는 포용을 하는 것 이런 분위기를 갖다 이 종교의 기관에서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갖고 종교기관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돼 나간다면은 이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지역사회가 될 거고 그래서 지역사회가 구성되는 방식이 혈연을 중심으로 지연을 중심으로 종교를 중심으로 해갖고 여러 층의 지역사회가 만들어지면은 그 지역사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한 군데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데서 안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죽고 싶다 여기서 난 튕겨져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종교계가 큰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